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드 AP BD 플러스 C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리드 레퍼런스 가이드랑 샘플 문제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실내 환경 품질, 즉 인도어 Environmental Quality, 줄여서 EQ 카테고리에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네,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이 EQ 카테고리가 시험에서 배점도 높지만 무엇보다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쾌적함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리드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단순히 점수를 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크레딧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설 과정에서의 예방 단계인 Construction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Plan 하고요. 또 공사가 끝난 후에 검증 단계인 Indoor Air Quality Assessment입니다. 예방과 검증, 그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 두 가지는 정말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건설 중에 오염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공기질 평가를 통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이 두 크레딧으로 최대 3점을 어떻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숫자와 개념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점수들을 따기 위한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먼지 날리고 페인트 냄새 진동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Construction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Plan, 크레딧이군요. 1점짜리 항목이죠. 네, 1점이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크레딧입니다. 이 크레딧의 의도는 간단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나중에 입주할 사람들을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새집 증후군 같은 문제의 원인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노력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1점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SMACNA,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IAQ 관리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로 실행하는 거요. 그렇죠. 실행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보통 그냥 SMACNA 가이드라인이라고만 나오는데 정확히는 2007년 2차 개정판 기준이에요. SMACNA 가이드라인이라 사실 궁금한 게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는 게 가능한가요?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거나 좀 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5가지 제어 조치가 있는데 각각의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는 HVAC 프로텍션인데요. 이건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해요. 건설 중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덕트 끝이나 장비를 비닐 같은 걸로 잘 막아두는 겁니다. 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Source Control, 오염원 관리입니다. 이건 프로젝트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같은 자재를 쓸 때부터 아예 B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나오는 제품을 쓰는 거죠. 아, 이건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면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재료를 쓰는 거군요. 세 번째는 Pathway Interruption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좀 낯설어요? 경로 차단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페인트 칠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마감재 시공이 끝났다고 해보죠. 그럼 페인트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깨끗한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임시벽을 세우거나 비닐로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아하, 오염 구역과 청정 구역을 분리하는 일종의 현장 내 격리 조치로군요. 맞습니다. 오염이 번지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우스키핑인데 이건 그냥 청소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실수를 하고 점수를 놓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우스키핑은 단순히 현장을 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바로바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유해물질이 바닥에 흡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단순 청소가 아니라 체계적인 오염 관리군요. 네, 매일 작업이 끝나면 현장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런 규칙을 세우고 철저히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케줄링인데요. 이건 일정 관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압박 때문에 페인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음 공정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항목일 수 있습니다. 리드에서 요구하는 건 예를 들어
페인트나 접착제 시공처럼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작업을 먼저 끝내고 충분히 환기해서 유해물질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카펫이나 흡음 천장제처럼 냄새를 잘 흡수하는 자재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아, 순서만 바꿔도 실내 공기질이 확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공사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초기 계획 단계부터 시공 순서를 잘 짜는 게 관건입니다. 이 5가지가 스마크나 가이드라인의 핵심이군요. 들어보니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그런데 리드에서는 이 가이드라인 말고도 추가로 요구하는 게 더 있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시험 보기로 아주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물에 젖으면 안 되는 흡수성 자재. 예를 들어 석고보드나 단열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비를 맞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곰팡이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죠. 곰팡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둘째, 만약 공사 중에 건물에 설치된 영구 HVACC 시스템, 즉 냉난방 공조기를 가동해야 한다면 반드시 MERV 8등급 이상의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MERV요? 네, MERV는 필터가 먼지를 얼마나 잘 거르는지 나타내는 등급인데 MERV 8 정도면 일반적인 공사 먼지는 대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 시험에는 MERV 8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니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건설 현장 관리 계획에 흡연 규정까지 포함되나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얼마나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건가요? 네, 포함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물 내부 전체는 물론이고 모든 출입구로부터 25피트, 미터법으로는 약 7.5m 이내에서는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아, 담배 연기가 건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이 25피트라는 숫자도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여기에 더해서 감염관리 위험평가, ICRA 같은 훨씬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추가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병원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거죠. 공사 먼지 하나가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ICRA를 포함한 별도의 환경 품질 관리 계획을 요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 과정 내내 철저하게 예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관문, 우리가 한 노력을 검증받을 차례네요. 인도어 에어 퀄리티 어세스먼트 크레딧. 이건 1점 또는 2점을 받을 수 있죠? 네, 공사가 모두 끝나고 대청소까지 마친 후에 하지만 아직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2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둘을 섞어서 쓸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옵션, 플러시아웃부터 알아볼까요? 단어 뜻 그대로 건물을 물로 씻어내기 시 공기로 씻어내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건물 전체에 엄청난 양의 외부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서 내부에 남아있는 미세한 오염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경로, 패스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노, 패스 1은 입주 전에 모든 걸 끝내는 방식이죠? 네. Before Occupancy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입주 전에 바닥 면적 1피트 제곱당 총 14,000 큐빅피트의 외부 공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때 실내 온도는 60도 F, 약 15도씨 이상, 상대 습도는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요. 14,000, 60. 네, 이 숫자들은 시험을 위한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1피트 제곱당 14,000 큐빅피트라는 공기량이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숫자를 그냥 외우려면 힘들죠.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서 있는 가로 세로 30cm짜리 바닥 타일 한 칸 위로 높이가 4.2km나 되는 공기 기둥을 통째로 쏟아붓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4.2km요. 네, 에베레스트산 절반 높이의 공기로 건물 전체를 완전히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확 와닿네요. 건물 전체를 새 공기로 갈아 끼우는 수준이군요. 그럼 두 번째 경로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가요? 입주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저 긴 플러시아웃을 다 기다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듀링 어큐펀시라고 하는데 일단 최소 3,500피트 큐빅피트 제곱의 공기로 한번 밀어낸 후에 입주를 먼저 시킬 수 있어요. 그럼 3,500만 채우면 1점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샘플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데 3,500은 입주를 위한 최소 조건일 뿐이에요.
입주 후에도 업무 시간 외나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환기를 시켜서 총 누적 환기량이 결국 14,000 큐빅피트 제곱에 도달해야만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3,500은 시작이고 14,000이 최종 목표라는 걸 명확히 구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초기 환기량만 기억하고 최종 목표를 놓치는 실수를 해요. 알겠습니다. 플러시아웃은 시간과 에너지가 꽤 많이 들겠네요. 그럼 2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옵션, 에어 테스팅은 어떤가요? 이건 더 과학적이고 어쩌면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훨씬 까다롭지만 성공하면 2점을 얻을 수 있죠. 이건 공기 샘플을 직접 채취해서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샘플은 바닥에서 3에서 6피트, 즉 약 90cm에서 180cm 사이 높이, 다시 말해 사람이 숨쉬는 구역, 브리딩 존에서 채취해야 해요. 어떤 물질들을 검사하나요? 기준치도 아주 깐깐할 것 같은데요. 4가지 핵심 오염물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포르말데히드, 폴말드하이드. 아, 새집중후군의 주범이요? 네, 기준치는 27ppb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ppb는 10억 분의 1을 의미하는데요.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잉크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정도의 아주 미세한 농도예요. 27 ppb. 정말 엄격하네요. 다음은 뭔가요? 둘째는 미세먼지, 그중에서도 PM10입니다. 50 UMC/m 이하여야 해요. 이건 공사 중에 발생했던 먼지들이 얼마나 잘 청소되었는지를 보는 지표죠. 셋째는 총휘발성 유기화학물질, TVOCs입니다. 이건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온갖 화학물질의 총량인데 500 UMC/m 이하여야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일산화탄소였죠? 맞습니다. 일산화탄소, 카본 모녹사이드, CO는 9ppm이야.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외부 공기 농도보다 2ppm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건물 내부에서 연소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조치로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 4가지 물질과 기준치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암기해야 2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를 했는데 이 기준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점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만약 TVOCs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원인을 찾아야겠죠. 제가 컨설팅했던 한 프로젝트에서는 기준을 통과 못해서 다들 비상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창고 구석에 시공팀이 깜빡하고 두고 간 저가형 실리콘 한 박스 때문이었어요. 아, 그런 일도 있군요. 네,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플러시아웃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에 문제가 됐던 TVOCs만 다시 측정해서 통과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모든 항목을 다 재시험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EQ 크레딧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정리하자면 먼저 건설 과정에서 SM-AKA 가이드라인을 따라 예방을 철저히 하는 컨스트럭션 IAQ 매니지먼트 플랜으로 1점을 확보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대대적인 공기 교체인 플러시아웃으로 1점을 받거나 까다로운 공기질 시험인 에어 테스팅을 통과해서 2점을 받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께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각 크레딧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숫자예요. 첫 번째 크레딧에서는 SM-AKNA의 5가지 영역에 대한 개념, 그리고 머브 8필터, 25피트 금연 규정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 크레딧에서는 플러시아웃의 14,000피트 큐브 피트 스퀘어라는 절대적인 공기량과 에어 테스팅의 4가지 오염물질별 기준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예방과 검증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건설 중에 IAQ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실행했다면 나중에 에어 테스팅을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나 플래시아웃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리드가 추구하는 통합적 설계 및 시공, 인테그레이티드 프로세스의 좋은 예시예요. 건설 단계의 노력이 그냥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의 품질로 직접 이어지는 거죠. 아, 단순히 점수를 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논리적인 과정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1점, 2점짜리 크레딧들은 리드 인증 등급을 넘어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건강과 생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비용이나 시간을 이유로 이 크레딧들을 포기하는 결정이 과연 단순히 몇 점을 잃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의 더 근본적인 가치,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건강까지 함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